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신은경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와 함께 오늘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주의 시대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은 많은 데이터가 곧 좋은 답으로 저희들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쉬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의 관심이 뭔가 이렇게 호도되거나 왜곡되거나 조작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오다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가로등불 아래서 열쇠를 찾고 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기는 보이지가 않아서요.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봐야 할 곳을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지금 저희들에게 레디메이드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동시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의 함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새로운 데이터의 어떤 접목들, 융합을 통해서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무엇을 볼 것인가에 관한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계학개론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는 think outside the box, 박스를 볼 게 아니라 그 박스가 가지고 있는 연결을 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조금 생뚱맞은 질문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새로운 컴퓨팅의 시대, 새로운 데이터의 시대, 인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첫 시간에 데이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저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지적 여정에서는 인간은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저희는 인간들을 이해했습니다. 여자, 신은경, 사회학자, 대한민국 사람, 첫째, 이런 기타 등등의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특성 변수들을 통해서 신은경을 예측하거나 신은경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죠. 사회 연결망 분석은 이런 관점을 한 걸음 나아가서 바라봅니다. 한 개인으로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개인이 배태된 환경을 같이 고려합니다. 첫 시간에 소개드렸던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인간의 관계적 상상력을 부여해주는 것이 사연결망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적으로 신은경을 여자의 30대의 대한민국 사람의 사회학자라고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신은경은 컴퓨터 PhD랑도 페이퍼를 같이 쓰고 MD랑도 페이퍼를 같이 쓰고 혹은 히스토리안이랑도 페이퍼를 같이 쓰네? 이런 맥락들을 통해서 신은경이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그들이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즉 노드, 대상을 따로 분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링크를 함께 보는 것이 Social Network Analysis,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그냥 많은 양의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를 그냥 분석을 통해서 돌린다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예 분석의 패러다임 자체에도 다르게 접근해보면 훨씬 더 풍성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냥 A, B, C, D, E, F라는 6명의 사람들의 그림이에요. 이 작은 소그룹의 집단인데,
기존의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사실 인간이 돼도 좋고 조직이 돼도 좋고 학급이 되어도 좋고 학과를 말해도 좋겠죠. 근데 이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A는 여자고 B는 남자고 C는 여자고 F는 여자야. 뭐 이렇게 개별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지만 이 링크들을 저희가 수학적으로 매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노드 리스트와 엣지 리스트. 자,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전에 이 데이터과학원 특강을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이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들을 굉장히 잘 해주셨던 걸 제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특강에 얹어가면서 설명들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 이 인간이 속한 네트워크 왼쪽 그림을 우리는 매트릭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죠. 이게 adjacency 매트릭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웃들, 누가 누구와 이웃인지 아닌지를 0과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하나의 분절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트릭스 상에서 배치된 존재로서 맥락을 함께 고려해서 사람을 분석하자라고 하는 관점이 Social Network Analysi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다면 매트릭스로 이해하는 인간, 매트릭스로 이해하는 사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왜 네트워크가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사회 연결형 분석은 사실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 분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노드와 링크에 관련된 분석을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네트워크 그림에는 사람들이 누가 누구와 혹은 어떤 조직이 어떤 다른 조직들과 이 관계들을 같이 분석한다는 게 가장 큰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나의 네트워크, 마이크로한 레벨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체 그림, 매크로한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저희가 함께 분석이 가능한 거죠. 사실 지금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인간을 독립적인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 분석하는 것보다 매트릭스로 분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리 맥싱해요. 컴퓨테이셔널리 훨씬 더 디멘딩하고 어려운 작업들이 실시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보여주는 프롭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지금 학생들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이 플로피 디스켓은 여기 소설, 사회문제라고 적혀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기다가 소설을 쓰고 사회문제에 관한 에세이를 쓴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무슨 연애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가장 관심 있는 사랑 이야기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런 데이터가 지금 이게 360kb예요. 아마 소설과 사회문제 몇 페이지 안 될 텐데 이렇게 큰 공간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담아온 USB입니다. 1TB짜리예요. 기술이 여기서 이렇게 발전됐어요. 데이터 저장 공간이 360kb짜리 플로피 디스켓이 27만 개가 있어야지 이 테라바이트 USB 하나가 됩니다. 훨씬 작아요. 컴퓨테이션 기술이 이렇게 좋아졌고 저장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인간을 개별적인 존재로 숫자 한 개로 압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매트릭스를 통째로 분석을 해도 저장 공간도 여유롭고 비용도 저렴하고 분석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하실 때 Artificial Neural Net 이런 것들이 다 이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해서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기본은 노드와 링크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노드 하나의 값 하나로 우리가 과학을 했다면, 사회과학을 했다면 신은경은 여자, 남자야, 1, 0. 신은경은 나이가 몇 살이야, 숫자 몇 개로 분석을 했다면 이 전체 매트릭스를 놓고 신은경을 분석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이 노드와 링크를 함께 고려하는 것,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노드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왼쪽 그림은 이제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쳤을 때 등장하는 근접어들.
그래서 단어와 단어들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접근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저희 천식 환자들이 커머빌리티라고 해서 같이 등장하는 다른 질환들 같이 연결될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왼쪽 그래프는 돌고래들 네트워크예요. 돌고래가 동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오른쪽은 스탠리 밀그램이라고 스몰월드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그분의 페이퍼를 사이트하는 학자들의 네트워크예요. 사이테이션 네트워크.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노드는. 그리고 심지어는 뉴런도 될 수가 있어요. C 엘레간스라고, C 엘레간스의 뉴런의 스트럭처는 이렇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는 같은 뉴런의 연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이테이션일 수도 있고, 돌고래들의 친분 관계일 수도 있고, 단어들의 같이 등장하는 core appearance일 수도 있는, 그리고 같이 등장하는 질병들일 수도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망 왜 중요할까요? 가능하다는 것과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질문이죠. 오케이, 데이터의 분석 기술이 늘어났고 새로운 어떤 컴퓨테이셔널의 기술 발전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알겠어. 근데 왜 해야 돼? 기존에 분절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망 속에서 연결망과 함께 인간을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자, 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사실은 저희 고려대학교 모든 서원들에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에서 이야기하기 약간 저어되는 19금은 아닌데 약간 조심스러운 컨텐츠이긴 합니다. 갑자기 집중도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제 콜롬비아 사회학과의 피터 비어만 교수가 했던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연구 중에 하나예요. 2004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논문 제목은 이제 Chain of Affection, 사랑의 고리 정도, 애정의 고리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대 미국 청소년 사이에 성병이 크게 유행합니다. 8, 90년대. 그래서 CDC 미국 보건당국에서는 왜 이런 성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크게 유행을 할까라는 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피터 비어만이 저희 피터 지도 교수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이제 제퍼슨 하이스쿨이라고 가상의 이름이죠. 그 고등학교에 하나 들어갑니다. 굉장히 백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어떤 전형적인 그냥 미국의 고등학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전수조사를 합니다.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지. 되게 재밌죠? 1, 2, 3학년들 다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지. 근데 지금 방송용이라서 제가 누가 누구랑 사귀었는지라고 이제 순화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19금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가 사실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데이터예요. 거기다가 미성년자잖아요.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이니까 이런 질문들을 연구자가 물어보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 이보다 더 awkward할 수 없죠. 이보다 더 불편할 수 없어. 엄마나 아빠, 부모가 동석하는 하에서 내가 누구랑 로맨틱한 관계를 맺었었는지 설문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가가호고 집을 방문합니다. 부모님이 앞에 앉아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노트북을 가져가서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학생들은 엄마, 아빠나 연구자에게 말을 하지 않고 컴퓨터에다가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캐나다에 있는 변호사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de-identified 된 정보들을 만들어서 이 연구자들에게 다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에요. 이 제퍼슨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연애, 어떤 네트워크를 그리고 있을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은 이 빨간 친구들이 응답자들이에요. 이 응답자들은 자기가 두 명이랑 잤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성병의 측면, 유행, 감염, 전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성병을 막는 어떤 접근 방식으로는 이제 카사노바 형들을 막는 거죠. 성병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서 그분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들을 막는 방식으로 정책들이 입안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 연구 결과에서는 그것들을 왜 실효성이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를 보여줄 건데요. 자, 왼쪽 방식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보건 정책의 방식으로는 안전한 친구들이에요.
이 고등학생들은 괜찮아. 아주 괜찮진 않죠. 아주 괜찮으려면 이제 관계가 없었던 친구들이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겠지만 그나마 안전한 세이프 존에 있는 친구들이야. 근데 이 친구들을 저희가 전체 고등학교의 연애 네트워크 안에 인베딩을 시켜보겠습니다. 놀라실 거예요. 자, 이 A, 여기는 A예요. 요 A 친구, 여기 B. 요 친구들이 그냥 설문지 응답에서는 두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A가 관계를 맺었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었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A는 성병에 노출될 확률이 0. 이 B운의 B 어쩔 거예요? 이 B는 전체 지금 2명하고밖에 연애를 안 했는데 이 다른 두 사람이 전체 거대한 네트워크에 연결이 딱 돼 있어. 매크로한 레벨에서의 구조, 네트워크 구조를 함께 봤을 때 A와 B는 마이크로한 레벨,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동은 똑같았을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이랑 연애를 했던 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성병에 걸릴 위험은 전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B는 같은 행동을 했지만 큰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A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한 행동을 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알 수 없으면 우리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인 행동의 의미, 그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페이퍼를 꼭 읽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네트워크가 중요한가에 관해서 이 슬라이드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매크로한 네트워크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구글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한국에서 이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이제 구글이 기존의 검색 엔진들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알타비스타라고 여러분들은 안 들어보실 수 있어요. 사장된 검색창인데 원래는 이게 훨씬 더 초기에는 센세이션했어요. 근데 왜 구글은 살아남고 알타비스타는 죽었어요? 왜 구글은 역대 검색 엔진들을 다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을까요? 자, 브린과 페이지가 사실은 스탠포드 컴퓨터 사이언스 PhD 학생들이었을 때 만든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이 검색 엔진들이, 기존의 검색 엔진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둘이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학회를 가게 돼요. 학회에 가서 페이퍼를 하나 발표하는데 이 페이퍼가 기존의 검색 엔진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해줬었냐면 그 검색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믈렛을 요리하는 방법, 스크램블 에그를 요리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 그러면 그 페이지 안에 스크램블 에그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수로 추천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은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고 싶어. 그럼 구글에 신은경을 치면, 아니면 다른 검색 엔진에 신은경을 쳤을 때는 그 페이지 안에 신은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페이지를 추천해줍니다. 그런데 구글의 접근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구글은 이 웹페이지 스트럭처 안에서, 웹페이지 스트럭처는 사실은 이렇게 링크들이 인베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독립 페이지들 같지만 그 링크들을 저희가 매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착안한 것은 다른 네트워크 페이지들과 연결이 잘 된 페이지를 훨씬 더 연관성이 높은 페이지로 추천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쳤을 때 페이지가 훨씬 더 다른 중요한 페이지들로부터 어텐션을 받고 있을 때, 신은경이 등장하는 웹사이트들이 엄청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신은경의 웹사이트는, 이 하나 신은경이 등장하는 웹사이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콜롬비아 법대에서도 링크가 들어가 있고 테네시 의대에서도 이 웹페이지를 링크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고려대학교에서도 이 웹페이지가 등장돼 있어. 뭔가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이 웹페이지를 언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은경신.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가 신은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웹사이트인가 보다. 즉, 누가 나를 지목하느냐. 네트워크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구글 검색이 사실은 백엔드에서는, 백스테이지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랭킹이 정해져요.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시면 어떤 페이지가 또 중요한 페이지에서 인트래픽이 많은지, 나한테 넘어오는 링크가 많은지에 따라서 추천 랭킹이 달라져요. 이 네트워크 인사이트를 검색 엔진에 접목을 시켜서 만든 것이 지금의 구글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페이지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린과 페이지는 아니야, 그 웹사이트를 볼 게 아니라 그 웹사이트 밖을 있는 연결고리들에 주목을 합니다. 21세기형 어떤 새로운 발견들은 이런 관계들 속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왜 네트워크가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제가 콜롬비아 법대에 있을 때, 콜롬비아 대학교 법대에서 했던 연구가 감옥에 갔다가 대학으로 간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130명의 감옥에서 나와서 성공적인 감옥에서 대학으로의 이행을 하신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네트워크 트래젝토리를 제가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고 설문 데이터, 네트워크 설문 데이터를 모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대학을 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70, 80%가 대학을 진학을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졸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상상이 잘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전 인구의 40%가 대학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학을 간 사람들과 인터랙션, 상호작용, 일상적으로 만나지 않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어느 지역인가 살고 있다가 사고를 치죠. 자동차를 훔치거나 뭐 마약을 팔거나 기타 등등을 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감방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야. 야, 너 너무 똑똑한데? 넌 대학 가야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대학을? 감옥에 가봤더니 대학에 나온 사람들을 처음 보게 되고,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을 만나니까 나도 대학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왼쪽에 그려있는 그래프는 메리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살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케이트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메리와 케이트가 대학에 갈 확률, 극단적으로 다르겠죠. 내가 어떤 연결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교육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가 크게 좌우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관계 자원이라고 부르거든요. Relational resource. 이런 관계 리소스가, 자원이 사회적으로 좀 고르게 분포될 필요가 있어요. 세그리게이션이 심하거나 사회 분절이 심할 때는 이렇게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고,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또 만날 기회가 없는 곳에서는 개인이 가진 교육의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또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오늘 21세기 데이터주의 시대에서는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매트릭스로 구성된 인간의 관계, 촘촘한 인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기술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분석의 시대가 새로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키가 163에 몸무게가 얼마인 인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은경이 2019년에 왔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와 이런 관계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관계들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그 관계들은 시계열적으로 매트릭스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는 세 번째랑 이제 그래픽처럼 변환도 가능해요. 그래서 텍스트와 숫자, 문자와 숫자와 그래픽을 상치해가면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인간의 삶을 분석할 수가 있어졌어요.
저는 이런 분석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신은경이 할 수 있는 답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에고라고 하는 나 자신의 오늘날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모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간의 이 네트워크 매트릭스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이게 인간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겪어온.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21세기에 사회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이 사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제 박사 논문이 사실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 시대에 저항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들의 네트워크예요. 보시면 1986년부터 지금 그래프는 몇 개를 제가 선별적으로 그렸는데 해마다 쭉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1919년을 기점으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글로벌한, 크게 폭발하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3.1운동이 있었던 시기죠.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독립운동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시계열적으로 바뀌어갔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연구들도 가능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기존의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동영, 이승만, 김구, 기타 등등 이렇게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분들 있죠. 유명한 리더들만을 조명을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1625명의 독립운동에 있는 모든 분들의 전기를 네트워크 추출을 해서 만든 거라서 실제적으로는 주변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 슈퍼스타 리더들도 정말 중요했지만 전체적인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지속이 굉장히 중요했고 특히나 주변부, 마지널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참여, 액티베이션이 독립운동의 지속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21세기에서야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저희가 코로나19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사실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가 지금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했던 사실 첫 번째 연구는 메르스 연구였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메르스 당시에 저희가 189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2015년 메르스 환자들의 바이올로지컬한 환자 대 환자 접촉 감염으로 일어난 네트워크는 왼쪽과 같아요. 신기하죠? 끝부분에 이제 페이퍼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염을 안 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슈퍼 스프레더라고 슈퍼 감염자 14번 같은 경우는 거의 7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감염을 시킵니다. 같은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캐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파력과 파급력이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네트워크 그림으로 쉽게 분석해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같은 기간 안에 트위터상에서 메르스를 언급한 트윗들의 네트워크였어요. 리트윗 네트워크.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되죠? 코로나19를 거치니까 메르스 1호가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지만 당시에 거의 200만 개 가까운 트윗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었던 전염병의 창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사회적으로 공포가 만연해 있던 그 증거들을 저희가 온라인 트위터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쪽 방향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연결 시대에는 더더욱 링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링크를 다시 분석의 핵심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고 정말 중요한 자원들은 관계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알면 저희가 숨어있는 메커니즘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와 컴퓨팅의 시대에서는 연결망의 해부학이 정말로 절실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네 번째 수업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벌써 과학원의 특강으로서 저희가 데이터주의 시대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으로 4가지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선입견?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가장 제가 감사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데이터가 곧
좋은 답으로 저희들 자연스럽게 이끌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데이터를 개척하는 것이 지금 저희 세대들의 연구자 그리고 앞으로 커나가실 여러분들 세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구하기 쉬운 데이터가 아니라 좋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주의분이라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진짜 필요한 데이터인가 에 관한 고민들을 하시면 제2의 구글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이런 고민들을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그리고 이 4번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기 전과 강의를 듣고 난 지금 조금 더 사역적 인사이트로 양념이 가미된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회에서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